네, 여러분 저 402페이지 예산의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과정이 거기 예산의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이렇게 있죠. 편성하고 심의 의결 이게 1년차죠.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로 넘겨. 그러면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1년도 그 안에 다 있죠. 그래서 1년차에 편성, 심의 의결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년 과정인 거예요. 편성, 심의 의결이 1년차, 집행이 2년차, 결산이 3년차.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예산의 편성을 보시면 여기 편성이 있고 이제 결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성에다가 제가 암기문구를 좀 넣어놨어요. 중지요, 중기중, 135 이렇게 넣는 것이 135가 다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이니까 135만 외우면 되는 거죠. 중기중의 시작이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뭐냐면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장이 제출을 하면 그걸 살펴보고 나서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중기사업계획서가 뭐예요? 5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들의 계획서예요. 한마디로 각 부처들의 뼈대가 되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기재부 장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딱 전체를 스케치하는 것이죠. 전체를 스케치하면 이 나라 전체에 이제 틀이 잡히는 것이죠. 뭐냐면 각 부처들에서 막 사업을 엄청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기재부에서 까야죠. 그렇죠? 각 부처에서 막 5년 이상 걸친 그 사업이 조금 적어.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부처한테 새로 짜잘한 거 넣는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넣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각 부처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장기 사업이 엄청 많아. 그러면 뭐 예산이 빠듯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칼질을 할 거라는 것을 예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부처의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중기사업계획서로 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래서 중지요, 중기 중에 맨 처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로 시작합니다. 중지요, 중기중, 중기죠. 중기사업계획서는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1월 30일까지 135니까 그 다음에 그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지침을 하달합니다. 그것을 누가?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장한테 그래서 중지요, 중기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장한테 3월 31일까지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장이 예산안을 짜서 그 예산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예산 요구서 제출은 중지요, 중기중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산안의 편성 국회 제출이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회를 제출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국회로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국회를 제출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이 제출하는 것인데 이름은 정부의 이름으로 그래서 정부의 이름으로 정부는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헌법으로 가면 회견도 90일 전까지죠. 헌법을 위반했네?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취지를 살린 거죠. 헌법에서 회견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 충분한 심의 기간을 제공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90일 전까지라는 것은 늦어도 90일 전까지죠. 그것을 국가재정법에서는 더 강화시켜가지고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90일 전까지, 국가재정법에서는 120일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해놨고요. 자, 오른쪽 국회 심의 의결을 보시면 대통령의 시정연설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 이 국회가 하는 일이 주로 하여튼 정기 국회가 가을에 시작하죠. 오케이? 가을에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에서 가을에 하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정감사를 하죠. 우리나라는 희한해. 옛날엔 없다가 그냥 국정감사가 생겼는데 매년 그냥 각 기관장들 공무원들 끌려가서 그냥 엄청 개쌍욕 먹는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한편으로는 국정감사, 행정부의 업무 처리한 것들을 막 살펴보면서 또 한편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국가가 행정부에서는 작년에 확정된 예산을 올해 막 쓰면서 이제 가을에 내년도 예산을 또 짜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 것이죠. 입법부에서는 가을에 행정부에서 한 일을 국정감사로 막 한편에서는 조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내년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임무가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 국회의 두 가지 임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 시정연설이 뭐냐면 올해 이렇게 정부를 움직였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거 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좀 잘 긍정적으로 좀 받아달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재부 장관이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상임위, 특위,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오케이? 상임위 각 정부 부처가 소속되어 있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일단 칼질을 해요. 일단
상임위원회, 이 상임위원회로 가기 전에 기재부에서도 한번 칼질을 해. 그래서 정부 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기재부에서 한번 칼질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국회에다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칼질을 한번 해. 그 다음에 예결특위로 넘기죠. 그럼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로 넘깁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 뭐예요? 예결특위죠. 예결특위. 그 예결특위가 동그라미 2번으로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그 과정이 종부 개전입니다. 종부 개전. 그래서 먼저 종합정책 질의, 즉 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요. 큰 사업들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부처별로 넘겨. 그래서 부처별로 잘라. 부처별로 칼질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조정 소위원회에 개수조정을 합니다. 이 개수조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산액이라는 것이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 사용하려고 하는 목표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표액은 내년도에 세금이 얼마 정도 거치겠다라는 예상에 근거해서 최종 사용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 액에 딱 맞춰야 돼. 1,000만 원, 1,000만 원, 10만 원까지 딱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 딱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개수 조정. 이 개수 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개수 조정이 액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죠. 전체를 다 액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뭐 45조 5,378억 몇만 원을 쓰겠다.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정확하게 맞출 때 그냥 개수를 맞추는 거죠. 숫자를 맞추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때가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이때 막 몇 억씩 막 들어갔다 빠졌다 막 그러는 것이죠. 특정 사업에 있어서 야 여기 5천만 원 얹어. 여기 뭐 2억 빼.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각 국회의원들이 개수조정 소위원회 위원한테 쪽지로 막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학교 짓는 거 예산 좀 포함시켜줘. 거기 2억 잡혀있는데 1억만 더 넣어줘. 막 이런 거 엄청 빽 쓰는 것이 이 개수형 소위원회 작업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수형 소위원회 위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개수형 소위원회죠. 이 개수형 소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로 넘겨. 그럼 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체 의결을 통해서 예산안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 예산 과정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4번 끝에 국회는 회의원들이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지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원 처벌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국회 맘이에요. 국회 맘. 그래서 이 30일 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새해 되기 뭐 하루 이틀 전에 통과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해가 되기 전까지 통과를 못해? 그럼 아까 말한 준예산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 예산의 집행을 보시면 먼저 1번 예산 배정 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의 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안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재부 장관이 엄청 영향력을 많이 행사합니다. 왜냐? 기재부 장관한테 오케이 받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아예 못 들어가. 국회로 아예 가지를 못해.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할 때도 엄청 중요하고 집행할 때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아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을 통상 분기별로 배정을 해요. 통상. 근데 기재부 장관이 1분기에 줄 수도 있고 4분기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기재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자,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아래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왜? 예산이 확정됐어도 배정을 받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배정 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예산의 배정. 예산의 집행은 기재부 장관의 예산 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의 집행은 기재부 장관의 예산 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의 집행이 뭐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쓰는 것은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배정을 해줘야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1번에 기재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분기별 통상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죠. 자, 2항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왜 그래? 예산을 배정하면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에 통지를 함으로써 감사원도 이제 서치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원도 감시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3항에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그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계연도 개시한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 예컨대 새 연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써야 하는 예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새해가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맨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맨 밑에 화살표 첫 번째 줄 끝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됐어. 즉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버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 원인행위 이 지출 원인행위가 정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출 원인행위라고 합니다. 재무관이 예산을 사용하는 거 정부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것을 배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정을 받은 다음에 지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 집행 지침의 통보 누가 할까요? 예산 집행 지침 기재부 장관이 통보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중간에 매년 아래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집행 지침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안 편성 지침 기재부 장관이 통보하지 않습니까? 중앙관서장한테.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행할 때 예산 집행 지침이 뭐요? 기재부 장관이 분기별로 배정하면서 분기별로 하면 1, 2, 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 2, 3월 거 분기별로 딱 배정하면서 기재부 장관이 1월 달에 다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막 경기가 너무 활황이야. 그러면 나라에서는 좀 적게 써야 돼. 경기가 확 죽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돈을 쓰는 것이 엄청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막 돈을 쓰기 시작하면 막 경기가 확 막 불이 붙는다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확 죽어 있어. 그러면 뭐 1월 달에 50% 쓰고 2월 달에 25%, 3월 달에 25% 써.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경기가 활황이야. 그러면 가급적 천천히 쓰는 겁니다. 1월 달에 10%, 2월 달에 20%, 3월 달에 70%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안 편성 지침이에요. 자, 4번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각 중앙관서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예산은 누구 허락을 맡은 거예요? 국회 허락을 맡은 거예요. 국민의 대표, 국민의 허락을 맡은 거예요. 국민의 허락을 맡은 거 외에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국회에서 허락받은 대로만 쓰라고 하면 너무 막 경직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국회에서 정한 것 그 외로 조금씩 바꿔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바로 탄력적 집행제도입니다. 이 탄력적 집행제도 안에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체 이월이 있습니다. 자, 예산과 전용 이용을 비교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체 이월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개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자, 전용은 뭐고 이용은 뭐예요? 전용, 이용, 일반 명사죠. 전용, 이용, 일반 명사입니다. 이용은 이용하는 것이고 전용은 다른 데다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국어적 표현은 오케이? 그런데 이 국가재정법에서는 고유명사입니다. 전용의 뜻이 별도로 딱 있고 이용의 뜻이 별도로 딱 있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전용도 바꿔 쓰는 것이고 이용도 바꿔 쓰는 겁니다. 바꿔 쓴다는 것이 이 정부 예산에 목들이 있어. 목들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관청 기준으로 해서 기관,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목차지 목차. 기관이 제일 큰 것이고 기관 안에 몇 가지 장이 있고 또 한 장 안에 막 관이 여러 개 있고 맨 끝에 가면 목까지 있는 겁니다. 기관, 장관항, 세항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도 바꿔 쓰는 것이고 이용도 바꿔 쓰는 거예요. 근데 전용은 행정 과목 안에서 바꿔 쓰는 것이고 이용은 입법 과목 안에서 바꿔 쓰는 거예요. 행정 과목은 뭐고 입법 과목은 뭐야? 행정 과목은 권한이 행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입법 과목은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입.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 간에 바꿔 쓰는 거, 전용은 행정 과목 간에 바꿔 쓰는 거예요. 행정 과목이란 행정부한테 권한이 있는 과목, 입법 과목이란 국회에 권한이 있는 과목. 그래서 아까 예산의 목차가 기관,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큰 것들은 입법 과목이에요. 국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작은 거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이 행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맨 아래는 조금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세항목에서 그러니까 1목에서 2목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 과목 간에서 바꿔 쓰는 거. 기관 장관에서 바꿔 쓰는 거 이것은 입법 과목 간에 바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 과목 간에서 바꿔 쓰는 거, 세항목에서 바꿔 쓰는 것은 전용이라고 하고 기관 장관에서 바꿔 쓰는 것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자,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전용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이용은 할 수 없다로 돼 있어요. 오케이? 전용은 포지티브로 긍정적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용은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원칙이.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전용은 자, 1번 예산의 전용 행정 과목 간에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세항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항목. 자, 2번에 각 중앙관서장은 둘째 줄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은 행정 과목 바꿔 쓰는 것이라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오케이? 자, 아래 이용을 보시면 이용은 입법 과목 간에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기관 장관항입니다. 기관 장관항. 자, 2번에 중앙관서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그러니까 기관 간 바꿔 쓰는 것이죠.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없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니까요. 오케이? 전용은 사소한 거 바꿔서 쓰는 것이니까 행정 과목 바꿔서 쓰는 거. 전용은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이용은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럼 이용은 무조건 할 수 없어? 입법 과목이니까 국회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은 할 수 없다고 해놓은 다음에 다만 그 아래 중간에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하거나 기재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국회 의결을 얻으면 입법 과목이니까 국회가 권한을 가진 것이니까
국회 미리 의결을 거두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것은 그랬습니까? 국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 그럼 당연히 국회 허락을 받은 것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에 국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의 이체와 이월이 있어요. 이체, 이월. 이것도 예산의 이체는 가능 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월은 불가능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의 전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이체, 이월도 예산의 이체할 수 있다.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체는 이체할 수 있다. 이월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체는 뭐예요? 이체? 거기 기재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 개정 폐지로 인해서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요? 우리 해경청이 경찰청 소속으로 있다가 해수부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경찰청 안에 이제 해경청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수부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행정부 맘대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지. 뭐냐면 해경청을 해수부로 옮기는 거. 그 법률이 통과됐으니까 국회 허가를 받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예산 가지고 별도로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해경청을 경찰청 소속에서 해수부 소속으로 넘기는 법률이 통과됐잖아요. 당연히 국회 의결을 얻은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체는 국회 의결을 얻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행정기관 조직 법령에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자, 예산의 2월은 명시 2월비 등 경비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월이 뭐요? 다음 해로 넘겨서 쓰는 것이죠. 2월이 올해 예산으로 작년에 확정되는데 올해 다 못 쓰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넘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된대. 이게 안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시 2월비 있지 않습니까? 명시 2월비가 뭐냐면 올해 국회에 다음 연도 예산에다가 넣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올해 예산은 작년에 확정된 거잖아요. 작년에 확정된 올해 예산을 올해 다 못 쓸 것 같아. 얼른 올해 가을에 내년도 예산하는 거에다가 얼른 넣어야 돼. 그것이 바로 명시 2월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확정시킨 올해 예산을 올해 다 못 쓸 것 같으면 얼른 내년도 예산에다가 가을에 집어넣어야 돼. 못 넣으면 2월 할 수 없어요. 작년도에 올해 쓰라고 예산이 확정됐지만 올해 못 쓰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넣지도 못했어. 그럼 못 쓰는 겁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못 쓸 것 같아. 그러면 얼른 가을에 내년도 예산으로 2월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쉽겠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돼서 국회 허락을 받은 거니까 올해 못 쓸 것 같아. 얼른 올해 가을에 내년도에 쓰겠다고 얼른 넣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명시 2월비입니다. 그렇게 명시 2월비로 넣어가지고 사전에 국회 허락을 받지 않으면 2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오늘 지출의 특례를 보시면 지출의 특례 관서 운영협의에 나옵니다. 지출의 특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출의 특례라고 하면 지출의 원칙이 있고 지출의 특례가 있겠죠. 지출의 원칙이 뭐예요? 여러분, 지출의 원칙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이제 확정 지은 다음에 배정을 받은 다음에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 원인 행위라는 것이 이제 정부 계약입니다.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하면 지출관이 그 정부 계약서 안에 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해 주는 것이 정부 지출의 원칙입니다. 정부 지출의 원칙이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 즉 정부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정부 계약 체결한 그 계약서에 있는 계약 이행일에 별도의 지출관이 계좌이체로 보내주는 것이 지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을 다 체결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좌이체로 쓰지 못하는 것들도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지출의 특례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관서 운영 경비입니다. 즉 관서 운영 경비가 뭐예요? 관서 운영할 때 사용하는 기본 경비 같은 거. 아니, 경찰서에 유리창 깨지면 유리 바로 갈아야 되는데 유리 한 장 가는데 뭘 정부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지급일에 지출관이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쌈짓돈처럼 가져가서 딱 계산해서 유리 사다가 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칙, 재무관이 정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집행일에 별도로 있는 지출관이 계좌이체로 보내는 거, 이렇게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출의 특례를 마련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서 운영 경비입니다. 자, 의의를 보시면 첫째 줄 끝에 통상의 지출 절차에 따라서 지출할 경우, 이 통상의 지출 절차가 재무관이 정부 계약을 체결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 그 아래 출납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서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경비. 그래서 그냥 쌈짓돈처럼 써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냥 쌈짓돈처럼 현금 딱 줘가지고 그냥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 관서 운영 경비입니다. 자, 범위를 보시면 범위에 먼저 특운 안보업이 있죠. 특운 안보업, 특수활동비, 운영비, 그다음에 안보비, 정보보안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건당 500만 원 이하만, 건당 500만 원 이하.
자, 다만 두째 줄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500만 원 초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특은 안부업 건당 500만 원 이하만. 근데 그 아래는 건당 500만 원 초과하는 것도. 건당 500만 원 초과할 수 있는 것이 수직 공정위입니다. 수사활동 소요경비. 직접 소요비. 이 직접 소요경비가 사업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 정부 사업에 직접 소요경비, 공정위, 공과금, 정부활동 소요경비, 위원회 참석비 이런 것들이 수직 공정위 500만 원 초과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외국 관련된 거, 우리 해외에 있는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것들 지출 정부 계약을 체결해서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달에 얼마씩 딱딱딱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런 것이 관서 운영 경비로 그렇게 씁니다. 자, 취급자를 보시면 관서 운영 경비는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대표적인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이 누구예요? 지구대장 파출소장입니다. 지구대 파출소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정부 계약 체결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 그냥 얼마 딱 주면 한 달에 뭐 200만 원 딱 주면 그 안에서 유리창도 갈고 뭐 빗자루도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지구대장 파출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대장 파출소장한테 이 지구대 파출소 관서 운영 경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지급해? 두째 줄에 관서 운영 경비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즉 지구대장 파출소장 명의로 은행 계좌를 하나 뚫어야죠. 은행 계좌를 하나 뚫으면 거기다가 이제 경리대장이 돈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구대장 할 때 은행 계좌를 뚫어가지고 경리대장한테 매월 한 2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거죠. 그걸 오연웅이 써? 오연웅이 못 쓰지. 관서 운영비 쓰라는 건데. 그래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집행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지구대 이제 우리 관리반 직원한테 이제 그거를 그 통장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해가지고 딱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지구대 직원분이 그걸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제가 집행한다는 이름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자, 지급을 보시면 관서 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관서 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 구매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직불카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다만 성질상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 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금으로도, 그러니까 유리창 깨져. 그거를 직불 카드로 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정한 금액은 현금으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만 원 조금 안 돼. 뭐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제가 지구대장 파출소장 할 때요. 그렇게 딱 받으면 줄 때부터 격리기에서 딱 지침을 줍니다. 이 중에서 50만 원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정부 카드로 긁고 그 5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또 현금을 찾으면 뭐 빗자루 사고 막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구매 카드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 반납을 보시면 관서 운영비 출납 공무원은 다 사용하지 못해. 그러면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관한테 반납해야 됩니다. 1월 20일이 좀 뜬금맞죠? 뜬금맞지만 정확히 가운데를 끌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 다음에 1월을 2개로 쪼개면 15일이지만 3개로 쪼개면 10일, 20일, 31일이잖아요. 3개를 쪼개서 딱 가운데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게 딱 중간 정도까지 반납하도록 1월 20일로 이렇게 끊어 놓은 것이고요. 자, 자료 보관.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관서 운영비 사용한 각종 자료 5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의 결산 2번에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이 성인지 결산서가 뭐냐면 첫째 줄 중간에 정부 예산이 각 부처별로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 이게 성인지 결산서예요. 공무원들 진짜 힘들게 만들어. 그죠? 어쨌든 성인지 결산서를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리냐면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남녀 간 이게 다 어디서 만들었겠어? 여가부에서 만들었지. 여가부에서 남녀 평등 주장하면서 정부 예산도 남녀 평등적으로 사용하라고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해야 한다. 오케이?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겁니다. 작성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3, 4, 5, 6이 결산 절차죠. 3, 4, 5, 6 결산 절차인데 중기 감정 2, 4, 5 이렇게 숙지해주세요. 중기 감정 2, 4, 5. 2, 4, 5는 뭐요? 여러분 2, 4, 5의 2가 2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 5, 5가 각각 10일, 20일, 31일이야. 오케이? 그냥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4, 5. 2는 2월 말일까지. 4, 5, 5가 10, 20, 31일이니까요. 그래서 2, 4, 5. 그냥 2, 4, 5만 외워놓으시면 2월 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2, 4, 5. 그게 각각 중기 감정입니다. 중기 감정. 그래서 자 3번에 중기 감정. 중앙관서장이 자기네 부처 결산 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한테 전체를 각 부처한테 다 받았으니까 국가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4월 10일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 감사원에서는 결산을 해가지고 정부에 기재부 장관에 다시 보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합니다. 오케이? 중기 감정 중앙관서장이 각 부처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이 전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그다음에 감사원이 결산을 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보내주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3번에 중앙관서장이 그 아래 그 해당 관서 결산 보고서 중앙관서장이니까 자기네 부처만 그래서 자기네 부처 결산 보고서를 2월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자 4번에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한테 다 받았으니까 국가 결산 보고서를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 감사원이 국가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검사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10일까지 20일까지 또 30일까지 그래서 5월 20일까지 기재부 장관한테 송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국회한테 보내는 건데 행정부에서 입법부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실제로는 기재부 장관이 보내는 것이지만 형식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보내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연도라고 나오는 것이 뭐죠? 결산은 집행한 다음 연도거든. 그렇죠. 집행하는 연도가 있어. 집행하는 연도보다 한 해 전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고 집행한 연도보다 한 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 다음 연도라고 다 돼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기타 관리를 보시면 먼저 물품 관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7조에 총괄기관이라고 해서 기재부 장관도 나와요. 이게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하고 관계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뭐냐?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무에 치안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근데 기재부 장관은 조달청이 별도 있는데 조달청도 우리 경찰청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조달청이 별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장관도 물품 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니까요. 이게 입법권자의 의사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장관 방방 뜨는 게 법 위반인 거예요. 법 위반. 왜? 법에 입법권자의 의사가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다만 장관으로서 뭐 임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일부분 관여를 하지만 본연의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장관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다르죠. 기재부 장관은 비록 자기 청들 조달청, 국세청, 관세청 거느리고 있지만 그 업무도 기재부 장관의 업무로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물품 관리 제도 정책 관장하고요. 2번 조달청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물품 관리 업무, 즉 물품 관리 실무는 조달청장, 제도 정책은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그 밑에 8조 관리기관이 물품 관리기관은 중앙관서장. 오케이? 물품 관리기관은 중앙관서장. 이 중앙관서장이 물품 관리기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대신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은 둘 수도 있고 또는 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둘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둬야 하는 경우도 있고 뭐냐면 유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유임한다라고도 돼 있어요. 유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임할 수 있다라고 된 그 기관은 임의적 설치 기관이라고 하고 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 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기관은 의무적 설치 기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것이 출운입니다. 출운. 물품 출납 공무원. 그다음에 물품 운용관. 이 두 가지는 그 대상들한테 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임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가지고 의무적 설치기관이라고 해요. 부르기를. 말장난이야. 아니 물품 출납 공무원하고 물품 운용관을 한테 유임하는 것이 물품 관리관이거든요. 근데 물품 관리관은 중앙관서장이 물품 관리관한테 유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 관리관 위에 있는 기관은 임의적인 설치기관이야. 근데 밑에 있는 기관이 의무적 설치기관이래.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그렇죠? 아니 위에 있는 기관이 임의적 설치기관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유임받는 기관이 어떻게 의무적 설치기관이 되냐고. 여러분 저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의무적 설치기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의무적. 근데 여기 의무적으로 두는 기관 그 위가 임의적인데 임의적한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나 다만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 때문에 어떤 것은 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유임해야 되잖아. 그래서 유임하여야 한다 대상이 된 기관한테 의무적 설치 기관을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게 뭐 출제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근데 뭐 모든 책들에 또 나와요. 옛날에 또 출제된 적이 있기는 해. 근데 하여튼 출제되면 뭐가 출제돼? 의무적 설치 기관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저기 기재부 장관 조달청장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재부 장관 조달청장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각 중앙관서장이 관리기관 즉 물품 관리기관이고 나머지 잡다한 기관들 중에서는 의무적 설치 기관 즉 유임하여야 한다라고
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출운, 물품 출납 공무원, 물품 운용관, 출운만 의무적 설치기관이라고 합니다. 의무적 설치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출운, 물품 출납 공무원하고 물품 운용관은 그 사람들한테 유임하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유임하야 한다라고 돼 있는 그 대상이 물품 출납 공무원하고 물품 운용관이다. 오케이? 그것만 좀 축지를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비 관리. 자, 장비 관리의 목표. 경찰 장비 관리의 목표는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민주성이 아니죠. 왜? 관리는 능률성, 통제는 민주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관리는 능률성, 통제는 민주성. 통제는 국민의 시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성인 거예요. 자, 무기 타격 관리를 가보시면 먼저 정의에 집중 무기고가 있고요. 간이 무기고가 있습니다. 집중 무기고는 그냥 경찰서에 진짜 크게 만들어 놓은 무기고가 이 집중 무기고. 그러니까 원래 무기고죠. 무기고. 이 집중 무기고가. 이 간이 무기고는 무기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집중 무기고로부터 무기를 좀 빌려다가 일부를 좀 놔둘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간이 무기고죠. 그래서 간이 무기고는 뭐 상황실이라든가 112 타격대라든가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다 두는 것이 간이 무기고입니다. 탄약고는 거기 정의에 첫째 줄 끝에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입니다. 분리되죠. 아래 다음에 이제 또 서술이 나오는데 탄약고는 무기고랑 분리됩니다. 왜 그래? 무기고 탄약고 같이 놔둬버리면 누군가가 탈취해버리면 바로 무기에다가 탄약 장전시켜가지고 탈취해버리죠. 쏴버리죠. 나오면서 바로 그냥 쏴버리죠. 그래서 탈취가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탈취될 가능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무기고 탄약고는 따로따로 두는 겁니다. 따로따로 둬야 탈취 당할 때 한꺼번에 탈취될 가능성을 엄청 줄이는 것이죠. 자, 아래 무기고 탄약고 설치를 보시면 1번에 무기고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 방습 장치와 방화 시설 및 총과 시설 등이 완비돼야 됩니다. 이 총기 시설이 아니고 총과 시설이에요. 총과 시설이 우리 군대에서 총 이렇게 걸어놓을 때 걸어놓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갖다가 이제 총과 시설이라고 합니다. 총을 걸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총과 시설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탄약고와 무기고는 분리돼야 되죠. 분리돼야 한꺼번에 탈취당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래? 그래야 감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경찰서를 가보시면 다 경찰서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입구에 민원실, 조그맣게 민원실이 있고 본관이 있죠. 본관을 더 크게 그랬어야 되는데 이 본관이 있어요. 본관동, 민원동 이렇게 있죠. 이게 경찰서의 주 그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 화장실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것이 두 개 조그마한 것이 있어. 엄청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가 무기고 하나가 탄약고입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본청사와 별도로 해놓으라고 했거든요. 왜 그래? 이렇게 별도로 해놔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실 안에다 어디다 해놔. 밤에 그냥 몰래 옆 벽 뚫어가지고 이거 그냥 탈취해가 버리죠. 문을 따고 들어가서 탈취해가든 옆 건물을 뚫고 벽을 뚫어서 탈취해가든 해버리면 발각이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별도로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볼 수 있다니까. 여기다 CCTV도 다 설치해놓고 당직자들이 뭐 1시간에 한 번씩 순찰도 도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라는 거죠. 별도로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해야 한다. 자, 5번을 보시면 간이 무기고는 저게 이제 집중 무기고고 간이 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112 타격대 등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집중 무기고에서 무기를 좀 빌려다가 거기다가 놓을 수 있는 것이 간이 무기고고요. 자, 6번에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탄약고 내 전기시설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화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 인재개발원 전신이 경찰교육원. 그 경찰교육원이 인천 부평에서 이사 갔죠. 부평에 있을 때 이름이 경찰종합학교죠. 저는 이제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경찰종합학교 체육관 지하에 사육장이 있었어요. 거기 작업하다가 불 나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사람 2명인가 3명인가 죽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총을 쏠 때는 화약이 총을 발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쏘면 아주 미량의 화약이 툭 떨어져요. 그것들이 쌓이면 그게 쌓여.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발화점이 생겨버리면 팡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탄약고 내에는 화약이 쌓여서 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조명도 건전지 등으로 하라는 겁니다. 방화시설, 화재 예방시설을 완비해야 되고요. 다만 방폭 설비, 이 방폭이 뭐죠? 폭발 방지죠. 폭발 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 것이죠. 자, 무기탄약고 열쇠 보관을 보시면 1항에 무기고 탄약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합니다. 관리 책임자가 누구냐면 밑에 2항에 나옵니다. 자, 2항의 1호에 집중 무기고 탄약고의 경우에는 일과 시간의 경우 무기관리부서의 장인데 그게 누구요?
경찰서는 경무과장입니다. 경무과장. 그 아랫줄에 경무과장. 즉 열쇠는 경무과장이 관리합니다. 오케이? 열쇠는 경무과장이에요. 물론 나의 일과 시간 후나 주말에는 저 상황관리관 등 상황관리관, 상황실장, 시도청 이상은 상황관리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는 상황실장이라고 하죠. 하여튼 상황관리관 등 상황관리관 그 112 상황실장이 있고 과장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쓰는 거 그걸 이제 상황관리관이라고 하거든요. 상황관리관. 어쨌든 상황관리관이건 상황실장이건 일과 시간 이후에는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실장, 일과 시간에는 경무과장, 열쇠는 하여튼 과장들이 하는 거죠. 과장들이. 자, 간이무기고는 상황실 간이고는 112 종합 상황실장. 다음 페이지에 지구대 등은 지역경찰관리자. 지역경찰관리자라고 하면 지구대장, 파출소장 플러스 순찰팀장까지. 왜냐? 밤에는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없으니까 순찰팀장까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쇠 관리는 과장 등입니다. 열쇠 관리는 과장 등. 자, 아래 무기 탄약 등의 대여를 보시면 4번에 지구대 등의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해서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 하에 무기 탄약 입출구부에 기재한 뒤 입출구해야 됩니다. 감독자가 입회해서 무기 탄약 지급해야 됩니다. 자, 다만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합니다. 즉 어떤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큰 전투 이런 것들이 생겼어. 그러면 서장이 미리 사전 허가를 하면 다른 직원도 우리 지파 소속 아닌 직원이라더라도 다른 직원들한테도 무기를 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래 두 칸 무기 탄약의 회수하고 보관 그것이 제가 새로 나눠드린 거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것을. 무기를 배부했는데 그 사람이 뭐 술에 취했다거나 또는 뭐 사표를 냈다거나 그러면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기가 좀 그렇죠. 위험성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무기를 회수하든지 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든지 하는 그런 대상을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거기다가 수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서 거기다 붙여 주십시오. 오래서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개정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전에는 징형사 술상기였죠. 뭐냐면 강제 회수 대상이 있고 임의 회수 대상이 있고 또 강제 보관 대상이 있습니다. 강제 회수, 임의 회수, 강제 보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제만 우리가 외웠죠. 강제 회수 대상이 징형사, 강제 보관 대상이 술상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징형사가 바뀌었어요. 징형사가 중사로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징계 대상이 된 자가 다 그냥 강제 회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그 징계 대상을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바꿔가지고 중징계 의결 요구된 자는 강제 회수 대상, 경징계 의결 요구된 자는 임의 회수 대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징계를 일단 중징계, 경징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형사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가 임의회수 대상으로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중징계하고 사의표명만 남았습니다. 오케이? 중징계하고 사표만 남았어요. 그래서 중사만 남은 거죠. 중사. 징형사가 중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임의회수 대상 관련해서만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강제회수 대상에서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속 부서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강제 회수 대상, 임의 회수 대상, 강제 보관 대상 이렇게 있는데 강제만 외웠죠. 강제 회수 대상이 징형사, 그다음에 강제 보관 대상이 술상기, 징형사, 술상기 이렇게 외웠는데 그 징형사가 징계가 중징계, 경징계 나눠가지고 중징계는 강제 회수 대상, 경징계는 임의 회수 대상으로 넣어버리고 그다음에 형사건 대상이 된 자를 임의 회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중징계하고 사의표명만 강제 회수 대상으로 남은 것이죠. 중사. 그다음에 술상기는 똑같고요. 강제 보관 대상은 똑같고 해서 중사 술상기죠. 중사 술상기. 그리고 전에는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 개최가 임의회수 대상에서만 나왔었는데 이제 강제회수 대상에서도 당사자가 이의 신청하거나 부서장이 심의 요청을 하면 무기소지적격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권총 사용 시 사용 수칙은 물리력 행사 규칙하고 똑같아요. 뭐 별로 보실 필요 없고 그 밑에 경찰 장비관리 규칙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15분에 좀 시작해도 될까요? 예,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